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한림논술에서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 라인을 경희대, 건대 정도에 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입시 설명회나 여러 가지 뭐 설명회들 이제 어머니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학원가에서 이제 이렇게 늘 있으니까. 설명회들을 이렇게 뭐 듣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학교가 서영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허고 날 서영고 얘기만 합니다. 약간 좀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래서 중위권의 어떤 입시 전략,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입시 전략이라기보다는 학습 전략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어차피 오늘 뭐 입시적인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뭐 PPT 내용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거를 그렇게 뭐 심도 있게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어, 학생들의 어떤 학습 포인트가 어떤 쪽에 이제 조금 더 포인팅이 맞춰져야 되는지, 제가 어떤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지, 뭐 그런 것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점점 많이 늦어져 가는 상황에서, 어, 제가 빨리 끝낼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해봐야 합니다. 어, 강사들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겁나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해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금 어차피 PPT 내용은 그 프린트로 다 뽑혀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굳이 뭐 딱히 사진 찍거나 뭐 하실 만한 내용도 별로 없고요. 어차피 내용 그대로 다 배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금 두껍게 A4 용지로 이렇게 찍혀 있는 자연계 논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겁니다. 작년 건데 저희가 만들어놔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여기는 뭐 학교별 어떤 뭐 논술 점수하고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앞쪽에 한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전형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전형들이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작년 자료이고 올해는 아직 한 4월 말, 보통 이 자료들이 학교가 발표하는 게 확정안이 한 4월 말, 5월 정도 돼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작년 자료 정도를 보면서 그냥 적당히 조금 참고를 하자라는 정도의 의미로 사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이 어차피 주요한 내용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은 PPT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자연계 논술에 대한 이야기. 어차피 이건 뭐 간단하게 원하는 대학에 일단 먼저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 학교를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판단 순서는 교과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하냐, 즉 내신이 있게 쓸만하냐. 그러면 괜찮으면 당연히 중간고등부 뭐 열심히 해야죠. 내신으로 가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합격을 봐야 됩니다. 내신 라인은 조금 내려오지만 비교과를 조금 더 합쳐가지고 볼 수 있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또 중간고등부 열심히 하고. 사실 고3에서 비교과 영역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리고 내신 성적이 고3 성적이 들어가는 비율이 적지요. 어차피 이제 고3은 별로 안 들어가긴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또 열심히 해야죠. 중요한 평가 요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논술 해야죠. 논술하고 수능 집중하고. 사실은 큰 틀에서 이걸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방법은 빤해요. 빤한데 그래도 혹시 뭐 없나 싶어서 눈에 불을 켜러 뭘 찾아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걸 찾아보시는 건 좋습니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입시 조금 그래도 좀 뭐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입시를 좀 안다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좋죠. 매우 좋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이거 찾아보지 말라고 지금. 왜냐하면은 이거를 찾아보면 찾아보는 만큼 손해. 왜냐하면 큰 틀에서 뚜렷한 방법이라는 거 원래 없거든. 그런 게 있었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야, 인생을 결정하는 거, 그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닌가? 아니요.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미래이죠. 그 이야기가 현재 내 삶의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걸 찾아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 찾아봤더니 딱히 별거 없더라 싶으면 신경 안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거를 찾아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찾아보는 동안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기 싫을 때 자기는 입시 본다는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나 중위권. 그런 핑계는 귀신같이 찾아요. 어떻게든 공부 안 할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애들 웬만하면 입시 가지고 원서 쓸 때 일주일 내내 이거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러지 마라. 공부해라. 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수능수학과 수리논술. 수능수학은 당연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능수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기본이 되는 내신수학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 라인에서는 개념과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유형 암기는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필요한데 논술은 이제 개념과 계산 플러스 증명이 있습니다. 수능에 증명이 없어요. 증명의 모양새를 조금 흉내를 내보는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 있고 그거는 빈칸 채우기 문제이지 처음부터 증명을 하고 있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그거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되고 혼내야 돼요. 빈칸 채우기는 빈칸 앞뒤의 식을 비교하는 것이지 전체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은 원래 원천적으로 증명이 없어요. 그런데 논술에서는 증명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에는 안 나오고 논술에만 나오는 중입니다. 그게 증명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이 이름 자체가 뭔가 증명스럽게 생겼잖아요. 귀납법 뭐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사익값 정리, 평균값 정리, 무슨 정리 뭐 이렇게 수능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물론 뭐 수능 형태의 문제로 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주로 논술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활용이 되죠. 그런 것들도 논술에서는 많이 입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런 논술 특화된 주제를 입히기가 어렵습니다. 그 익숙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산 유형으로 나오는 학교들만 주로 원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 그리고 이제 정밀한 사고력이 필요하죠. 정밀한 증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장을 쓰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 여기서 PPT가 몇 페이지 안 지나갔지만 사실 요 시점 정도까지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꽤나 많습니다. 편의상 한 3등급 정도,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학 3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특징 중에 2등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벽이 있어요. 1등급을 못 뚫어. 물론 이제 학생이 가진 기본적인 자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뚫어내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2, 3등급 사이에 상당한 벽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유형별 학습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유형별 학습이라는 것은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 많이 풀어라입니다. 문제 많이 풀어라.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유형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면 네가 못 봤던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 혹시나 그런 거 나오는 거는 어차피 네 수준이야. 네가 지금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1등급 맞는데 크게 지장 없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라. 그거지. 그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애들이 문제를 봐요. 처음에 문제 못 봅니다.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거는 누구나 그래야 돼요. 누구나 그래야 되는데 한 달쯤 있다가 그 문제를 다시 봅니다. 그 유형의 그 유사한 문제를 다시 봅니다. 이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 생각이 잘 안 나요. 또 답을 봅니다. 아 맞다 이렇게 했던 거구나. 그리고 한 두 달쯤 있다가 또 비슷한 문제를 또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던 거더라? 많이 봤는데
그냥 본 적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이제 많이 봤는 데가 많이 봤는데 모르겠네. 그러고 또 답을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받는 건데? 정말 안타깝게 해설지가 없어. 수능 시험장에 해설지가 없어. 안타깝게 틀리고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이런 방식으로 암기 위주의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봤는데 그러고 틀리구나.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하는 게 유사한 유형,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3번 이상 틀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엄청 강조. 2번까지는 틀려도 돼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진짜 처음 봤을 때 틀릴 수 있죠. 뭐 모든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항상 다 풉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근데 한번 틀렸는데 그 다음번에 한 달쯤 있다가 또 봤는데 맞아 이거 내가 엄청 고민했었는데 와 그때 막 이것도 해보가 안 되고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다 안 돼가지고 근데 해설 봤는데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였지? 그러고 한 10분을 고민하고 그걸 딱 봤을 때 이거 중간에 한번 생각했었는데 나 왜 이거 계산 끝까지 안 가봤지? 막 짜증과 화가 막 밀려와요. 그래야 3번째 이후에 안 틀려. 그리고 그렇게 틀렸던 문제는 3번째 이후에 안 틀려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다. 야, 너 2번 틀릴 동안 뭐 했니? 앞에 2번 틀릴 동안 뭐 했어? 라고 물어볼 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이제 유형별 학습이라는 형태로 문제 개수를 많이 푸는 게 2번 틀릴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문제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 틀린 문제 보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숙제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에 준해서 같이 나타나는 것이 학생들의 아이들의 개념이 엄청 약합니다.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이 뭔지는 다 들어보셨죠? 어머님들한테 여기서 근해 공식을 증명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해 공식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들어봤고. 근해 공식을 가지고 유도해봐, 증명해봐 라고 물었을 때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20명짜리 반에 들어가서 근해 공식 유도할 수 있는 사람 1명에서 많으면 3명 정도. 그게 고등학교 와서 새로 배운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안 쓰던 식도 아니고 헛구원날 쓰는 식을 중학교 때 배운 식을 유도 내지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3등급 대에서 2~3명밖에. 그래서 더 위로 못 가는 그런 학습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되게 꼰대 같은 마인드로 야 그래도 야 수학 공부하려면 공식 증명 정도를 할 수 있어야지.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공식 증명 못해도 점수만 잘 나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극한의 효율충이에요. 저 가성비 엄청 좋아하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시험 딱 치자마자 모든 걸 다 까먹고 리셋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고2 정도까지의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시험을 칠 때는 암기할 양이 적을 때는 성적이 얼추 그럭저럭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3 돼서 특히 저희 반에 오는 학생들의 어머님의 거의 한 3분의 1의 절반 정도 되는 어머님들이 얘가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4학년이면서 심지어 2학년 11월까지 1등급을 찍고 있던 애들이 3월, 6월 넘어가면서 3등급대로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물론 걔가 왜 그렇게 된지 딱 보면 당연히 보이죠. 얘가 어떤 스타일로 공부하고 바로 보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떨어진 성적은 회복되죠.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했던 거를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선생님 저 이 문제 원래 1학년 때 했던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생각이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풀었어요. 이런 문제 몇 개 돼요. 그래서 몇 등급 맞았어요. 이런 경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했던 문제 유형이라 지금 그 방법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매번 시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그럴 수 있다이지 늘 그렇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거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서 문제를 풀어요. 그거는 수학 문제 풀이를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수학 문제는 기억에 의존하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교재에도 그렇고 기본 내용으로 돌아가 있는 부분을 제가 3시간 반 수업 중에서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기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념에서 증명이 필요한 부분 다시 합니다. 심지어 근의 공식을 다시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의 공식 같은 모두가 알고 있는 선한식, 근의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런 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수학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특별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특별한 방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 물론 잘하는 애들은 많이 알게 되긴 해요. 잘하니까 많이 알게 되는 것이지 그걸 많이 알아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쓰고 있는 그 공식이 나한테 주는 느낌과 임팩트가 다르다. 근의 공식 안에서 3가지 이상의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거. 그런 게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 안에서 A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고 C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다 알아요. 왜? 중학교 때 겁나 배웠거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해서 A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C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겁나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야 그럼 B가 커지면 어떻게 돼? 대답을 못해요. 교과서에서는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해보면 A, B, C가 있는데 A에 따른 변화도 배웠어. C에 따른 변화도 배웠어. 그럼 B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되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애들이 북각이 1등급이 돼요. 누가 뭐라고 해주지 않아도 그냥 지가 궁금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B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지나갈 때 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미분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디서 최소값이 나오는지 걔는 자동이에요. 굳이 그걸 뭐 심도 있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B에 따른 고민을 해봤던 애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 다른 데 다 연결돼서 가요. 근데 이걸 암기 중심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할 때 이걸 생짜로 또 외워야 돼요. 다음 거 할 때는 또 생짜로 또 외워야 돼요. 처음부터 계속 리셋이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 그래서 조금 느린 듯 하더라도 차근차근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기본 정의부터, 어떻게 보면 애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 수업 듣는 되게 답답할 거거든요. 왜냐면 야 미분의 정의가 뭐니? 라고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미분을 하는데 야, 미분의 정의가 뭐니? 정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이 애들한테 필요합니다. 특히 3등급. 왜냐하면 1등급을 자동적으로 늘 찍는 애들한테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봐도 당연히 대답을 하고요. 아무도 그걸 물어보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걔네는 그거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걸 해야지만 거기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성향적으로 그런 걸 하는 애들이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적으로 그걸 하지 않더라도 후천적으로라도 그걸 최소한 그걸 하는 게 덜 힘들게 만들어줘요. 덜 힘. 그런 생각의 방식. 그래서 기본 내용을 하는 것이 제가 문제를 많이 두고 기본기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있으니까 외워. 이런 방식 당연히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 특히 기본 원리적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한 7개에서 10개, 한 6, 7개 정도 모아서 이 문제는 기본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엄청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논술 문제로 넘어가요. 특히나 이제 이 시기에 하게 되는 경우 이제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논술 특화된 요런 포인트들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증명 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쪽 과정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조금 더 계산 형태로 들어가는, 특히나 입시의 중심에, 그러니까 논술의 중심에 항상 미적이 있습니다.
물론 약수령 논술으로 내려가면 뭐 미적 없이 수원수투만 가지고 나오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형태의 수리 논술이라고 하면 항상 핵심은 미적이에요. 미적분. 그래서 이제 미적분을 미분의 정의부터 시작. 학생들이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 fx는 gx, hx 두 개 딱 나눠놓고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 허구나 푸는 문제는 맨날 푸는 문제. 그러면 뭐 애들 거의 자동이에요.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미분해서 값 집어넣어. 그래서 값 집어넣어.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잘못된 내용. 근데 수능에서는 그게 되는 내용만 문제로 줍니다. 근데 그게 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조금만 틀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 안 하고요. 토막 조금만 많이 내놓으면 못 풀어요. 토막 조금 다르게 내놓으면 못 풉니다. 이게 적응력의 문제죠. 적응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공부를 적게 해서요? 아니에요.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응용이 약하다. 그러면 응용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느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요. 이렇게. 접근 방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어느 선생님한테 보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주도 학습하려면 어느 학원 보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안타까움이 사실 그 접근 방식이죠. 어쨌든 그걸 뭐 완벽하게 환골탈태하게는 못 만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이라도 효율성을 좀 더 쫓아가는 방식으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루한 듯 하지만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학생들한테 조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 수업은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뭐 첨삭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개별적인 첨삭 형태는 다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면 첨삭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첨삭 형태는 시간 대비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재쓰기 첨삭. 그러니까 이미 수업했던 문제,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다시 써. 저는 그거를 대면 첨삭으로 합니다. 그리고 첨삭량을 가급적이면 늘리기 위해서 수업 때 했던 문제 전부 첨삭합니다.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문제가 풀어지면은 하나 정도를 가지고 첨삭 문제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어차피 이제 수업했던 문제고 애들이 답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답도 빨리 쓸 거고 그렇게 쓰는 그러면 숙제 내도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충분합니다. 한 30분만 해도 충분히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3문제 다 써옵니다. 그거 가지고 첨삭합니다. 말 그대로 쓰는 연습만. 첨삭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입시 포인트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채점 기준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각 포인트마다 항목마다 점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안 풀고 다른 게 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맞춰서 채점 기준. 왜냐하면 학교가 채점 기준을 만들 때 처음 시험 딱 문제 주고 채점 기준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채점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험을 쳤잖아요.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샘플을 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어떤 답을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채점 기준. 그거는 그 다음에 채점하고 난 결과 나중에 발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딱 한 문제밖에 풀이가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각 방식에서 다 채점밖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관적 채점이라는 것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으실 수 있는데 주관적 채점이라는 것은 채점자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10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사람은 8점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점 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주관성이라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합격자가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학이에요. 누가 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채점의 공정성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학생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아마 올해 설명회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릴 건데 내신 반영 10% 20% 30% 다 들어갑니다. 많은 학교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미 하나도 없어요. 1등급 풀 1등급 10점일 때 서강대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2, 3, 4, 5, 6,
풀 6등급까지 갔는데도 9.8이에요. 100점 만점에 0.2점 차이 납니다. 이게 점수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기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둔 것이지 이거는 예전부터 학교들이 교육부랑 계속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요새는 학교들이 대학 측이 좀 많이 이겨가면서 이제 논술 100%가 많이 늘어났어요. 논술 100%. 그리고 이 경향성은 내신 반영을 적게 하던 학교가 더 늘리는 경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고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지. 욕 덜 먹고 예산 안 줄이는 범위 내에서 계속 줄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무력화가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세종대예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세종대인데 세종대도 이제 뭐 한 등급당 0점 몇 단위에서 이제 움직여요. 이게 기껏 해봐야 2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을 쓰는 학생 중에서 풀 1등급에서 논술 전형을 쓰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풀 1등급이 때 어떤 멍청이가 논술을 써요? 교과 써야지. 논술 전형을 쓰려고 하면 상위권 학교로 올라가도 거기 가도 시험때 중간부터 시작해요. 심지어 연대 같은 경우에 논술 합격자 내신 평균이 3등급 됩니다. 연대 물론 연대는 가사 특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긴 해요. 그런 거긴 한데 학교가 좀 내려와도 논술 전형의 합격자 평균이 2등급대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3.0 근처에서 한 5.0 근처까지 이렇게 가도 등급해도 별 차이 안 나요. 그냥 논술로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6등급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좀 불이익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절대 시험 치면 안 돼. 이건 아니고. 꽤나 조금 그래도 6등급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논술 점수 한 3점 정도는 뒤집어줘요. 그래서 그래도 한 3점 정도는 뒤집어줘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70점대 정도 되는데 편차들이 왔다 가면 학과별 편차도 5점 이상 나요. 그 상태에서 그래도 한 2, 3점 정도는 뒤집어줘야 6등급 밖으로 나가. 그래요. 난이도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그 논술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 칠 수 있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말씀.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증명 중심으로 나오는 학교들이고요.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 바뀌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된다. 왼쪽이 조금 더 계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위로 올라가서 난이도 높은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학교 레벨을 따라갑니다. 얼추 따라가는데 학교 레벨에 안 맞게 미친 척하면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애들이 물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종대가 그렇습니다. 니네가 서울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래 상관없습니다. 논술 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 40점 정도 돼요. 합격자의 평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어차피 문제가 어렵든지 말든지 뭐 평가하는데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논술 준비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저런 학교가 굉장히 불안해요. 논술 자체가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일찍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6논술 여기서 굳이 6논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논술 다 써라. 6논술 무조건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네. 논술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어 6논술을 쓰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전략이 꼭 6논술 써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마 교과 학종 그냥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할 수 있는 전형을 한 3개, 논술 한 3개 이거를 뭐 기본적인 형태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내신 학종, 그러니까 교과 학종을 뭐 한 4개, 논술 한 2개, 아니면 뭐 2개, 4개, 뭐 이렇게 이제 약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6논술은 해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나름의 일리가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6학종, 6교과 그거는 썩. 왜냐하면 교과 학종은 이미 내신이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3학년 내신도 많이 쓰기도 좀 어렵고 이미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정도 학교는 돼야 안 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내가 그래도 될 만한 학교를 조금 위쪽도 쓰고 조금 아래쪽도 쓰고 한 4개 정도 썼는데 거기서 한 개라도 혹시라도 더 넣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레벨이 딱 거기서 거기거든요. 한두 장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위를 지르게 돼요. 보통 원서 쓸 때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종 교과로 갈 수 있는 레벨대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였으면은 당연히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열심히 하고 내신 교과만 하면 되죠. 그걸로 편안하게 그냥 가면 돼요. 입시에 굳이 크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고 싶고 하나라도 학교를 더 기회를 가져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뭐 논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뭘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원서 쓸 때 그래도 안정권에 가까운 학교를 한 3개, 4개 정도를 썼다면 거기서 하나라도 더 써서 거기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거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두 개 위에 있는 학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서 한번 써보겠다. 그건 학생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마음 상태가 당연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종 3개 쓰고 논술 3개 쓰면 그러면 논술로 내 적정 라인 3개 쓰고 학종으로 위를 지르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학종으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라는 걸 조금 확보를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되면 좋으니까 논술로 한번 조금 더 위에라도 한번 질러 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당연히 기본적인.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과 쓸 거야, 학종 쓸 거야 하면서 계속 나는 이것만 신경 쓰고 있었던 학생들도 원서를 딱 쓰는 시점이 되면 팍 바뀝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도 논술 한두 장 정도 한번 넣어보고 싶은 이 학교 시험이라도 한번 쳐. 그렇게 돼. 그럼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논술 중. 안타깝지만 가겠습니까? 열심히 해봐야 열심히 해봐야지. 빨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논술은 웬만하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학생에 따라서 물론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제 느낌상으로는 전체 학생 중에서 한 1, 20%그 학생들은 논술이 진짜 안 맞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원래부터 절대 논술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생각의 형태가. 얘들 논술하겠다고 막 흔들어 놓으면은 이후가 더 문제가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빨리 접어야 됩니다. 논술을. 근데 자기가 논술이 잘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빨리 해보고 한 달 해봤더니 난 진짜 논술 문제 보기만 해도 토 나와 죽어버릴 것 같아. 빨리 접어야 돼. 그래야 그런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 나올 때마다 모의고사 칠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냥 논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논술하기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그냥 일단 뭐 그래도 뭐 내신 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더 하고 뭐 모의고사 어떻게든 잘 나오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나오고 6월 모의고사 치고 나면 이제 논술하기 해야 돼. 기말고사 끝나고 점수 나오고 나 학종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데 여름 들어가면서 지금이라도 논술 해야 돼. 밀리다가 원서 쓸 때 되면 어쩔 수 없네 원서 썼네. 왠지 이제 논술은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근데 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경험해보고 접을 건 빨리 접어야 돼.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공부했던 것 자체가 어쨌든 같은 수학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지진 않아요. 그또 수업 들으면 찌꺼러기는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과 이런 논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 찌꺼러기는 좀 남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경험 삼아 논술을 해보는 것은 크게 손해될 건 아니에요. 수학을 바라보는 눈에서도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육론술조차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경쟁률. 논술 경쟁률 보통 30대 40대 정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실질 경쟁률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 자료 뭐 제가 굳이 뭐 경희대 정도 보시면 경쟁률 한 30, 한 5대1 정도 됩니다. 근데 최저 충족률이 한 40%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최저가 있는 경우에 특히 한 15대1 정도 됩니다. 15대1 정도 되면은 학종이랑 얼추 비슷한 경쟁률. 교과, 학종, 논술이 실경쟁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서 원서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그냥 버리긴 좀 아깝고 그래도 원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는 그런 케이스가 경쟁률의 절대 경쟁률의 거의 절반 이상. 그럼 실경쟁률의 의미 없습니다. 실경쟁률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경쟁률을 정말 제가 추정하는 실질적인 경쟁률이라는 것은 중위권 학교 건대 경대 정도 돼도 대략 한 7, 8대 1 정도. 논술 준비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좀 큰 학원가 아니면 잘 안 돼요. 동네 소규모하고 그냥 논술 문제 몇 개 던져주면 풀어보는 거죠. 논술 준비라는 형태로 가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전체 중에서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전형이지만 인서울권 그러면 준비하는 학생들은 10%도 채 훨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수능과 내신은 다 있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거죠. 논술은 10% 정도 뽑지만 준비하는 학생들은 10%보다 훨씬 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원서 전략 아까 말씀드린 세 장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원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 교과로 약간 아래쪽 안전빵 그다음에 논술로 위를 질러보자. 물론 그 지를 때도요 너무 위를 지르시면 안 돼요. 지금 인서울이 간당간당한데 저 중앙대 꼭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친절하게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해저가 안 나오고 하지만 야 너 논술도 힘들걸. 제가 마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서울이 간당하다는 얘기는 수학이 한 4등급 막 3등급 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최소한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정도가 시험 치는 거를 너 수학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저 맞추기 힘들지 않게. 제가 뭐 이 맞을 수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합격 후입니다. 세 장 쓰든 뭘 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학종으로 합격을 한 경우는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그 학교를 3월 모의고사를 치는 시점, 6월 모의고사를 치는 시점까지도 크게 생각 안 해봤던 학교.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데이 보통 그렇습니다.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논술은 잘 못 붙어서 그렇지. 이 말하면 대박. 왜요? 상향으로 썼으니까. 상향으로 썼으니까. 원서를 쓸 때. 그래서 논술은 합격하기 너무 힘들다던데요. 힘든 거 맞습니다. 원래 그런 용도로 쓰는 원서잖아요. 원래 떨어질 학교를 쓰는 거잖아요. 떨어졌다가 뭐라 그러시면. 뭐 이게 일관성, 표현의 일관성. 그래서 육논술을 꼭 쓰라고 말씀드리진 않는 겁니다. 안정적인 뭔가를 바칠 거 필요하죠. 위를 질러보는 용도로 육논술. 다만 이제 내신에 비해서 내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데 수학만 잘하는 이런 친구들은 육논술 써야죠. 걔네는 제일 잘하는 게 수학이고 수학 시험 하나만 보는 게 제일 유리한 점이에요. 그러면 다 논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내신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붙어도 잘 안 가려고. 자기는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 그거 그거 막 5등급, 1등급 난리 나고 있는데 막 수학만 2등급 나온 애들이 학교 가갖고 다시 튀어나와요. 내가 쟤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나 쟤랑 학교 못 다니. 논술 다시 하겠다고. 다른 걸 못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수학 잘하니까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수학 1, 2등급 안 돼도 논술 해야죠. 3, 4등급에도 많은 대학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애들이 3, 4등급에 많은 애들 많고요. 보통 1, 2등급까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 중위권 라인, 경희대, 건대, 도국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수능이 한 2등급 정도 되는 게 필요하다. 3등급이면 절대 못부터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느낌상, 경험상으로 통상적으로는 수능 수학에 비해서 논술을 그래도 좀 길게 준비한 경우는 3등급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수학 3등급 정도는 하는데 한양대를 쓰겠어. 친구. 안 됩니다. 연대를 쓰겠어. 한양대를 쓰겠어. 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추천을 드리는 게 한 동국대 정도까지라 등급이라. 그러면 내가 3등급이야. 그러면 동국대까지 일단 시도해보자. 이거는 해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영역이니까. 수학이 5등급이야. 근데 전 경희대 꼭 가야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내신이 안 좋은데 논술을 해도 나 아까 이제 너 내신 그래도 한 10% 20%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해도 돼. 내신이 안 좋으니까 논술. 내신이 안 좋은데 내신 전형 갈 거예요. 논술을 해야 돼. 내신 많이 안 보니까요. 미적분 선행 먼저 하고 논술 시작해야 되느냐? 뭐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선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저희 진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내가 뭐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하루 이틀 가르치는 것도 지금 거의 한 20년 차 거의 돼가는 가르치는 진도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 심지어 선행을 안 했어도 학교 진도만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도 전혀 문제지. 다만 이제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거 빨리 해놓고 뭘 해야지, 뭐 해놓고 뭘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안 해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고3에서 그 정도의 바쁨은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가긴 좀 쉽지 않아요. 그 정도의 바쁨은 감수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수업입니다.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로드맵 저희 시기별로 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때 다 상담, 어머님하고 상담 다 하고, 학생 상담 먼저 하고, 어머님 상담. 3월 모의고사 치고, 학생 상담하고, 중간고사 치고, 그 내용 가지고 어머님 상담하고, 학생을 먼저 상담하고 어머님한테 상담을 드리고, 그거는 학생과 했던 이야기를 어머님한테 공유 드리는 거. 그리고 일수시 1차 때 이제 각 파이널도 진행되고요. 논술 준비 시간 없는 거 아니고요. 수능은 수시 정시가 지금 다 쓰이잖아요. 수시에서도 최저 있으니까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고3은 기본적으로. 물론 내신을 집중하는 케이스에서도 내신을 하겠지만 내신은 해야겠죠. 그 시기 빼고는 계속 수능해야죠. 경쟁률, 실질 경쟁률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대학생이 유리할까요? 재수생이 유리할까요? 대학생이 유리할까요? 재수생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걔네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논술도 당연히 재수생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정시만큼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재수를 왜 합니까? 최소한 하면서 뭔 생각합니까? 나 정시로 다시 해봐야지. 그 자신이 있으니까 재수하잖아요. 애들이랑 정시로 붙기 쉽지 않아요. 근데 논술은 재수생도 논술을 그때 시작하는 애들 많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거 일단 요 정도이고요. 제가 따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말이나 이런 시간들을 어느 정도 조금 가용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다 상담 요청하시면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